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은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오일 쇼크 뒤에 1년 새 금값이 4.5배까지 뛰고 유가가 4배나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때 1980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6월 8일인데요. 한국의 국채금리를 보면은 지난 2월 28일 날 이란과의 전쟁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최대 금리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채를 보면은요,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는 3년물은 3.94%고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은 4.18%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기 경제와 대기업 회사채의 기준이 되는 10년물은 4.33% 하고 있습니다. 초장기 자산 운용이나 보험사나 연금 상품의 기준이 되는 30년물은 4.34%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1년 만에 완전히 수직은 아니지만 꾸준히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하죠. 그 금리가 올랐으니까 원화는 강세가 돼야겠네요. 한번 볼까요? 1560원까지 갔다가 공항에서는 실제로 1620원에 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른다 싶으니까 외환 당국에서는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이 구두 개입이라는 것이 원화 약세에 편승을 해서 투기성 거래나 시장의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묻겠다 하고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환 매도로 환해지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물 환 매도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들을 가지고 환율이 올랐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을 픽스를 해서 오늘 환율로 지금 미리 정해가지고 물건인 달러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미리 정해진 가격을 고정을 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매도 계약입니다.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달러를 비싸게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 시중은행들이 만약에 나중에 환율이 더 오르면은 은행이 손해보는 장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발빠르게 가지고 있던 달러를 대규모로 내다 팔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약서만 썼을 뿐인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실제 외환시장에 엄청난 양의 달러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달러가 상대적으로 흔해지니까 환율이 즉각 아래로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60원을 찍었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1555원입니다. 분명히 금리가 올랐다고 했는데 돈의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네요. 환율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올랐다는 말이죠. 왜 이런 걸까요? 바로 명목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명목금리가 낮다는 말이죠. 한국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상품을 사서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도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흔히 화폐가 쓰레기가 되어 간다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동일한 이유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 미국, 영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도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후행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5% 올라도 물가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은 돈의 가치는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입니다. 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가 아니고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뛰니까 시장에서 금리를 높게 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미국채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요즘 계속 대중들을 상대로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금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맞죠. 하지만 이 논리가 맞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유가와 물가가 뛰지 말아야 합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가 짱인데
물가가 뛰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유가가 뛰고 금값마저 뛰어버린다면은 달러가 아주 크게 붕괴를 하게 되니까 누군가가 종이로 귀금속의 가격을 조작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진실인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리다면은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자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은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오일 쇼크 뒤에 1년 새 금값이 4.5배까지 뛰고 유가가 4배나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때 1980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에는 미국의 부채가 거의 없었고 부채의 대부분을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명목금리를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게 올리면은 미국 농민들만 파산시키면 됐었죠. 농민들만 파산시킨다고 해도 당시 미국에서는 대출이자가 20%가 넘으니까 실업률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폴 볼커 의장은 모든 미국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볼커가 승리를 하고 달러가 부활을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와 조건값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에 명목금리를 인플레이션율보다 높게 올리면은 정부와 기업, 가게 모두가 파산해 버릴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산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명목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극단적으로 높게 올리는 걸 보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모든 분야에 퍼져 있는 부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파산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최소 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낮은 명목금리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요 국채금리, 미국, 일본의 2년물, 한국의 3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전 세계 통화가 달러하고 동기화, 즉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고 당장의 파산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파산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한 고리부터 조금씩 파산이 되는 그런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귀금속이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해치하지 못하는 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무증권에 불과한 달러가 귀금속보다 상위의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도권 안의 사람들은 금값의 상승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권이 대중들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제도권에 있는 이들은 금값의 상승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폄하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은 금리라는 것은 화폐의 가격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격이 오르는 게 맞죠. 단지 그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실질 금리가 유의미하게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면은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을 숨도 쉬지 않고 매도를 할 겁니다. 대신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린다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파산이라는 결과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과연 어떤 정치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